그러면 이번엔 그 미국 코로나 문제를 좀 말씀 나누면 지금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지고 더 높아지는 것 같거든요. 2차 팬데믹이라는 표현도 틀렸다. 왜? 1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역대의 그 전염병들은 항상 10월 달이 아주 나쁜 달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겨울이 들어가는 시점에 팬데믹이든 전염병이 걸리면 항상 이제 환자 수는 늘어난다. 그래서 그것이 날씨가 추워지면 아무래도 행동 반경이 줄어들게 되고 이제 실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확산은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전염병의 뭐 거의 큰 전염병에서 항상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리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를 뭐 그 이전에 30년 전에 50년 전에 거는 우리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당하니까 이것이 2차 확산, 10월 달 이 확산에 대해서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그 팬데믹의 히스토리를 보면 찬바람 불었을 때, 그때까지 팬데믹이 지속이 됐을 때 항상 확진자 수는 올라갔다. 이제 그렇게 일단은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거기에 이제 말씀하신 그 정치적이나 행정적인 그 대처의 실패, 방역의 실패가, 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이라는 이제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이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악화가 되는 뭐 이런 현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유럽도 상당히 계속 심해 왔었는데요. 그 대부분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이 그래도 예전처럼 무슨 이렇게 봉쇄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대세였는데, 이번에 프랑스에서 봉쇄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금융시장에도 큰 충격을 줬던 것 같고, 이거 모든 여러 나라들이 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전염병의 그 퇴치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제 불쾌하고 기분 나쁜 나라가 사실은 중국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코로나19를 발병을 시켰고 또 그걸 전 세계로 확산시킨 나라인데, 문제는 이제 중국을 잘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피크까지 가는 시간을 보면 우리가 한국이 15일로 가장 짧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28일이었고요. 유럽이 말씀하신 1차 이제 팬데믹 때는 48일 정도의 피크아웃을 시켰어요. 또 미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어떻게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이 팬데믹을 안정화시켰냐, 이 코로나19를 안정시켰냐 하는 것은 결국은 경험이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어떻게 한국하고 중국이 가장 빨리 안정화시켰냐 하는 것은, 저는 첫 번째는 중국은 그 사스의 경험입니다. 사스 때 어떻게 했더니 빨리 죽었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방역에서 어떻게 보면 거부감 없는 매뉴얼로 작용을 했고, 한국도 지금 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빨리 끝낸 이유는, 물론 이제 우리 그 발병을 가장 크게 했던 대구 지역의 이제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뭐 자가 폐쇄를 했다 그럴까? 뭐 자녀분들 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게 한 자가 방역도 있었지만 메르스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메르스의 경험이 결국은 이번 방역에 굉장히 좋은 이 텍스트북이었는데, 이제 유럽이나 미국은 그런 경험이 없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경험이 최고의 선생님이다.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를 빨리 이거를 한 것의 키는 뭐냐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 답은 핸드폰입니다. 저는 백신보다도 핸드폰이 답이다. 네. 그래서 이 코로나19는 이것이 이 봉쇄 후의 격리 그리고 치료, 이게 답이거든요. 네. 그래서 잠복기 14일 그리고 관찰기 하루에서 21일 동안만 사실은 완전 셧다운하고 눈 딱 감고, 그렇게 되면 이제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서로 구분하고 그 사람들을 분리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게 한 달 아니면 끝나는 건데, 이거를 이제 한 나라하고 못한 나라하고 차이가 있죠. 그게 결국은 사회 통제력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뭐 사회 통제를 저렇게 이제 하는 것이 맞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지금 이제 코로나19에 이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한 달 정도의 불편 또는 뭐 GDP의 감소, 경제활동, 이것을 감내하냐 못하냐 하는 것에 이제 국민적 합의
국가적인 합의, 이게 결국은 방역을 이제 성패를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렇죠.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 방역의 최고의 무기는 백신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다. 이 스마트폰으로 위치 추적해서 거기서 감염자에게 갔거나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이건 의사도 모르지만 스마트폰을 알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감염자를 이제 찾아낼 수 있고, 감염이 된 지역 사람들을 최단 시간에 분리하고 치료를 하게 되면 그것은 빨리 끝날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저는 백신 개발은 뭐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그것이 적어도 몇 년의 기간이 이제 걸려야 안정화된 제품이 나오고, 그 이전에는 결국은 핸드폰이 약이다. 그래서 그 대신 거기서 개인정보 비밀보호라 관련되는 프라이버시 문제를 희생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나라마다 그 사회의 그 선택이겠죠. 근데 지금처럼 제가 볼 때는 유럽이나 미국이 이렇게 확산이 세게 올라가면 중국이 했던 것하고 똑같은, 뭐 중국도 보면은 우한에서 발병했을 때 도시 전체를 1,100만을 그대로 이제 폐쇄를 시켰던 거죠. 그래서 유럽이 지금 이제 거의 뭐 7개월 만에 그걸 똑같이 다시 반복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3월 달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유럽은 끝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봉쇄 후 격리 치료, 이제 이걸 놓고 본다고 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핸드폰이다. 그래서 핸드폰에서의 그 불편함이나 또는 개인정보가 유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동의, 이것이 지금 팬데믹을 빨리 막을 수 있는 이제 진짜 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그 답은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데,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게, 그 개인의 자유를 양보한다라는 게 그 유럽이나 이 미국 국민들한테는 엄청난 일로 다가가는 것 같아요. 용납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도 그렇게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사실 아이러니가 미국에서 요즘 뭐 이 총기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기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결국 말씀하신 그 자유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이 어떻게 보면 확진자들이 돌아다니고, 그래서 이거 통제가 안 돼서 가는데, 이게 이제 사회 전반적인 경기 불안, 사회 불안으로 가게 되면 폭동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이제 총을 사는 이런 일이, 결국은 코로나를 안 죽으면 총 맞아서 죽는 이제 그런 아이러니가 생기는데, 그래서 뭐 이제 자유하고 생명을 바꿀 수 있냐 없냐는 것은 이제 국가의 또는 국민들의 의식의 판단의 차이겠죠.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미국의 그 총기 그 구매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에는 그런 요인도 있더라고요. 지금 그 민주당과 그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 후보 간에 서로 이번에 지면 이거는 상대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부정선거에 의한 것이고 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그거에 대비한 그 혐오도가, 그러니까 각 진영에 대한, 서로 각자 상대 진영에 대한 혐오도가 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원인을 또 찾아보면은 양극화서부터 찾지만,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이 사람들의 이 심리가, 이 스트레스가 쌓일 대로 쌓여가지고 뭔가 막 터지기 직전에 어떤 그런 불안정한 사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정말 미국이 선거 불복을 총기로 이제 어떻게 보면 표현한다고 그러면 미국은 끝났다고 보여져요. 그것이 민주주의의 상징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최고의 양식을 가진 나라가 미국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이게 선거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국민이 선택한 것을 국민이 이것을 엎어버린다. 그럼 민주주의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총기를 사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제 선거하고 결부져서 하는 언론에서 재미거리로, 또는 미국을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비꼬는 듯한 느낌으로 그렇게 쓰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그것은 미국은 세계 리더로서 또 자유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상징으로서의 의미는 사라진다. 근데 그것을 미국 국민들이 선택할 것인가? 네.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도 뭐 선거철에 무슨 말을 못 합니까? 그렇죠. 하긴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액션은 굉장히 다르게 나올 것 아닌가. 그래서 깨끗한 승부, 어떻게 됐든 간에 국민의 선택에 있어서, 예를 들면 힐러리하고 뭐 선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표가 결정해 준 것에 대해서 선거에 내가 이겼지만 이게 대의원 선거에서는 졌다. 깨끗하게 승복하고 협조하겠다고 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뭐 진정한 힘이겠죠. 근데 만약에 이번 판에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없는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뭐 미국의 몰락을 자초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어떤 그 정치 문제도 좀 복잡하지만 그래서 이제 세계 금융시장이 이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격차가 좁혀지고 누가 될지 모를 정도로 접전을 펼치는 상황이 자꾸 돼가니까 금융시장이 자꾸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만큼 이제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이제 미국 재정 아닙니까? 그 국가 부채는 자꾸 늘어나고 근데 앞으로도 계속 돈은 찍어내야 되고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뭐 기축통화국으로서 뭐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거기는 이미 답이 있는 게요. 이제 우리 아는 것이 뎁트 투 GDP 레이쇼가 이게 이제 100%를 넘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매출액을 100억 하는 회사가 빚이 110억이 있다 그런 건 회사 꼴이 안 되는 거죠. 끝난 건데 문제는 이제 그 FRB 지하실에 프린터가 있다는 거죠. 무한대로 돌릴 수 있는 전기만 꽂으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적어도 지금 뎁트 투 GDP 레이쇼가 230%가 됐는데도 멀쩡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이미. 일본이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통화국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도 230%, 40%의 부채 비율에도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120% 겨우 된 미국이 이것 때문에 끝나냐? 그 프린터까지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때 넌센스입니다. 그 재정은 결국은 이 제국이 멸망할 때 그때 재정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120%의 이제 뭐 부채 비율 물론 어렵죠. 근데 이제 100%가 넘어가게 되면 일본의 경우에 보여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 원리가 뭐 진리가 있는데 그 누가 뭐라고 어떻게 그걸 수학적으로 그 레토릭으로 묘사를 하더라도 번 것보다도 항상 많이 쓰는 사람, 자기 돈 말고 남의 돈 겁 안 내고 마구 끌어다 쓰는 사람, 그거 결과는 항상 비극으로 끝나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결국 남의 돈 이제 갖다 쓰는 건데 그것이 이제 언제 끝나냐는 것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 2배 이상의 부채 비율이 높아지더라도 일본의 경우가 이미 있기 때문에 네. 그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그 걱정은 지금 하는 것은 너무 이제 이르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아직 우리 50%도 안 되는 재정 부채 비율인데 이게 높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지금 시대는 조금 안 맞는 얘기 아닌가 싶고 또 결론은 그렇습니다. 미국의 재정 이 전기만 꽂으면 360을 돌아갈 수 있는 달러 프린터가 있기 때문에 재정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것들 때문에 계속 앞으로도 달러를 더 풀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찍었지만 그래서 이제 달러 약세 기조가 장기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정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미 달러가요. 금 대비 1913년 FRB가 그 세팅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달러 가치가 96%가 하락을 했어요. 금하고 개별하면. 그래서 4%만 더 떨어지면 그러면 달러는 수명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의 하락은 그것은 이제 단기적으로 5년, 10년을 보면 이제 급등락이 있었지만 100년을 보면 이미 96%를 하락을 한 거고 이 4%가 어디까지 가냐 이게 이제 제국의 끝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달러의 지금 환율은 뭐 이론상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무역에서 이 차이가 뭘까를 맞는다고 하지만 지금 달러는 누가 봐도 저것은 정치 도구죠. 그래서 금리를 갖고서 또는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이것을 이제 조작하는 굉장히 이것은 이제 정치적인 도구로 봐야지 지금 이것을 정상적인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수급의 원리에서 결정되는 이 환율로 보는 것은 넌센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그 뭐 환율을 결정하는 전제 조건인 금리가 이게 제로가 됐다고 하는 것은 돈의 가격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제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유동성 트랩에 들어갔기 때문에 돈이 가격 결정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게 환율이 어떤 방향으로 간다. 그것은 뭐 최근에도 또 보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하고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전쟁할 때 뭐라고 한번 해버리면 이게 환율이 바로 움직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환율의 하락 추세 또는 단기적인 급등락은 그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변수로 봐야 되고 추세적으로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뭐 각국의 이제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탈세계화니 뭐 리쇼어링이니 이런 주제들이 떠오르면서 각 나라들이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각자 도생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글로벌 밸류 체인도 그렇고 뭐 세계화라는 화두도 이제 약해지게 되고 그러한 상황 하에서 이제 지금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중국은 이미 지금 시범 서비스까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과연 달러 경제를 언제까지 그 지금처럼 잘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할까? 혹은 그러한 상황을 미국이 두고만 볼 수 있겠느냐? 그 가운데서 또 엄청난 파장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금융 패권에 관한 문제는요. 뭐 어느 제국이 로마가 그랬고 네덜란드가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금융 패권을 놓고 싶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 다가오는 파도를 자기 능력으로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거들난 건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그 금융 패권의 역사를 놓고 보면 전제 조건이 뭐냐 그러면 넘버 2의 경제력이 넘버 1의 경제력을 초과할 때 그때부터 시작이지 넘버 2가 넘버 1보다도 경제력이 약한 측면에서 이 화폐 패권, 통화 패권이 넘어간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4%밖에 남지 않은 이 달러 대비의 가치 하락이 몇 년 갈 거냐는 것의 전제는 넘버 2인 중국이 미국 경제를 언제 추월하냐.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뭐 지금 최근에 IMF가 예측한 걸 놓고 보면 그 현재 중국이 미국 GDP 한 71% 정도 돼요. 그리고 앞으로 5년 정도 지나면 한 90% 정도 가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대략 한 제 계산으로는 2029년에서 2033년 사이에 미중의 그 경제 규모가 일단 역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통화 패권의 이 어떻게 보면은 교체 시그널이라든지 조짐은 적어도 2033년이 돼야 스타트를 시작한다. 그러나 이게 통화 패권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이것을 각 나라가 이 외환 보유고로 보유하고 싶어 하냐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거래에서 그 기축 통화를 얼마나 쓰냐가 이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문제는 이게 외환 보유고로 놓고 봤을 때 중국이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위안화가 2%가 안 되고요. 미국이 63%입니다. 네. 거의 이제 30배 가까운 이제 격차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트랜잭션에서 일상적인 거래에서 달러를 얼마를 쓰고 위안화를 얼마를 쓰냐 그러면 그것도 역시 그 중국이 전 세계 외환 거래에서 1.5%, 미국이 한 43%, 여기도 한 2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일단 추월을 해야 되지만 나머지 두 개의 조건에서도 이걸 추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긴 시간이 일단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중국이 디지털 커런시를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달러 패권을 위협하거나 넘기 위한 수단이다, 도구다, 뭐 그렇게 많이 이제 설명을 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중국의 디지털 화폐는 M0를 이 현금을 대체하기 위한 이제 수단이지 그것이 이 국제 통화로 쓰기 위한 목적은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다른 점인데 기축 통화라고 하는 것이 지폐를 가지고 디지털로 만들었다고 해서 기축 통화가 되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정도의 논의를 하려고 하면 첫 번째 조건은 미국의 GDP를 중국이 넘어가는 적어도 앞으로 10년에서 15년 뒤가 그런 얘기를 적어도 할 수 있는 스타트 라인이고, 그 다음 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하고 보유 통화에서 이게 적어도 중국이 미국의 50% 이상을 넘어갔을 때 이거 캐치업을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디지털 통화를 가지고서 위안화 국제화 또는 중국이 미국의 통화 패권을 위협한다, 이건 완전 넌센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는
그 중국이 지원이 되는 어떤 그 기준을 GDP가 미국을 넘어섰을 때로 생각을 했는데 그 이상 몇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화폐라고 하는 것은 신용이지 않습니까? 네. 크레딧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00달러짜리 하나 찍는데 뭐 흰 종이에다가 푸른색 잉크 갖다 찍으면 뭐 30센트도 들지 않는데 그러면 부가가치가 99.7달러란 말이에요. 네. 세상에 이런 비즈니스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 흰 종이에다가 푸른색으로 잉크로 묻혀서 100이라고 쓴 것에 대해서 전 세계가 크레딧을 주는 거죠. 그 크레딧의 값이 바로 말씀하신 기축통화의 힘이고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세너리지 이펙트죠. 금융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그것은 국가의 크레딧이 이게 뭐 몸집이 크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싸움에서 이기냐? 그건 아니죠. 네.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따져보면은 미국이 얼마나 세계 최광대국인지를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압도적인 그 어떤 현재 그 기초를 가지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